문재인 정부의 소득 분배 지표 개선이 됐다고 그랬는데 팩트가 틀렸다. 진위계수, 소득 5분위 배율,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득 격차 확대됐고 분배 지표 악화됐다. 양극화 문제 해소 못했다고 본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전체를 놓고 보면 그 이전보다 나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근 발표된 통계들을 보면 개선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 말씀이었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 분배가 악화됐다라는 5분위 배율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세가 그렇다는 말씀이십니다. 네. 최근의 추세는 그렇습니다. 총리 시절부터 국정을 책임지셨던 분으로서의 질문도 준비가 좀 돼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 분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묻혔고 정신은 없지만 지난 3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는 이번 총선에서 어떤 형태로든 드러날 것이라는 것이 상식으로 돼 있고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 정책에 대한 국정 경험자로서의 경험과 견해 여쭙겠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을 하실까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든 말씀에서 위원장님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도 한국 경제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이후로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얘기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주 52시간 정책은 선거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우선 소득주도 성장이라 그러면 대단히 광범한 개념입니다. 질문자께서 그 중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알 길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논쟁적인 것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이었다고 본다면 그 두 가지 모두 속도 조절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작년에 2.87% 인상으로 대폭 낮아졌고요. 낮아졌다는 게 인상폭이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은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예된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최저임금은 넓은 의미의 정부 산하의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지만 근로시간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결정했던 법률사항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발뺌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점에 대해서 야당이 아무 관계도 없었던 것처럼 말하는 것은 꼭 사리에 맞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을 보완하는 것도 함께 해주셔야 되고, 작년 연말까지 그게 되길 바랐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입법적 보완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부가 보완을 하게 된 그런 경위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사실 코로나 사태 이전에 진행되었던 내용이 많이 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라는 지금 비상 상황에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데, 이 비상 상황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정책들을 좀 개선하거나 보완하실 의향이나 의지는 없으신지? 예, 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침체, 사회적 위축이 어디까지 갈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만, 그러나 상당한 정도까지 각오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큰 이유는 우리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서 세계 경제의 동반 추락은 엄청난 부담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재정당국 또는 세무당국, 금융기관, 정치권, 행정관료들, 지자체, 할 것 없이 기존 정책의 틀, 그리고 기존에 그들이 집착해왔던 기관 이익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생각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포퓰리즘으로 가자거나 미래를 이렇게 장기적으로 대비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비상한 상황은 비상한 대응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가 그러한 비상한 상황인식 하에서 모종의 큰 결단이 이루어지는 그런 출발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위기 대응 차원에서는 유연하게 나설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입니다. 상황에 훨씬 더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고요. 현실로 닥치는 문제의 해결보다 더 급한 것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기업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단적으로 기업들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을 아주 부러워합니다. 이 선거 이후에 세금을 깎아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혹시 올리시는 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라 말씀드리긴 쉽지가 않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세금 올리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재정 수요는 분명히 늘어날 것이고, 재정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는 방법은 몇 가지 선택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즉흥적인 답을 드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약간 증세의 가능성을 좀 열어놓으신 것 같은데, 말씀 주신 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제가 주 50시간 그 정책 말씀드렸는데, 그 민주당 정책의 그 친노동 성향이 너무 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경제계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빈곤층이 늘고 격차가 확대되어 왔다. 이것은 틀림없는 일이죠. 그것을 지표상으로 조금씩 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걸 다시 되돌리는 것이 옳은 것인가? 또 하나, 기초생활수급자들, 폐지를 주어서 근근히 사시는 할머니들, 한 달에 많이 받으면 70만 원 이렇게 받으실 겁니다. 쪽방 월세로 25만 원쯤 냅니다. 그러면 45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사시라는 얘기인데, 그것 정도를 우리 사회가 감당하지 못할까? 라는 의문을 저는 갖습니다. 그걸 친노동 성향이라고 한마디로 하는 것이 균형 있는 접근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충정은 저도 인정합니다만, 제가 어제 처음으로 우리 국민들 앞에 공개한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알바노조 지도부가 펼치고 있는 과식투쟁. 저는 처음에 이 알바노조 위원장으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잘 믿어지지 않았어요. 거듭거듭 확인했습니다. 이게 뭐냐고 했더니, 알바 노동자들이 당신이 일하는 그 식당이 아니더라도 다른 식당들이 문 닫으면 동료 알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작은 월급 가지고 과식이라도 해드리자, 더 많이 먹어드리자, 그래야 식당이 문을 안 닫고 그래야 동지들이 일자리를 안 잃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실제로 과식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좀 더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세금과 재정 사이에서의 위원장님의 견해를 여쭙고 있습니다. 플로어 질문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은 전달해 주시고, 취재 기자님들도
하시다가 나 같으면 이런 거 물어볼 건데 하는 질문 있으시면 전달해 주시면 끝나기 10분 전에 정리해서 제가 대표해서 대신해서 물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세금과 재정 문제에 대한 얘기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계속해 보겠습니다. 여쭤보시죠. 세금 주도 성장이라고 이렇게 말이 나올 만큼 한쪽에 지금 우리 경제의 재정 의존도가 현 정부 들어서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코로나 경제 위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많이 재정을 쏟아부어야 할 상황일 텐데 정작 필요한 이 시기에 우리가 쏟아놓을 재정은 충분히 있는 건지 우리 실탄은 충분히 있나요? 제가 아까 충분하게 말씀을 못 드렸지만 어렴풋하게는 말씀드렸습니다. 수요가 있다 해서 재정이 맨 앞줄에 서서 재정으로 먼저 대처하는 그런 방식을 최대한 절제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주도 성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세율을 올린 것이 법인세, 소득세의 최고 세율이었죠. 그것도 이명박 정부의 감세 이전 상태로 돌린 것이었을 겁니다. 무슨 세율이 과거에 없었던 것이 막 새로 신설됐거나 엄청나게 올랐거나 그것은 아니었던 거고요. 단지 이제 경제가 나빠지면 세금 부담도 커지게 마련이지요. 그러니까 세금을 더 물린다는 뜻이 아니라 기왕에 내던 세금도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것이다. 기업에게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그 점에서 지금 세무당국이 세부담의 완화를 위한 몇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금융기관은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죠. 이런 노력은 앞으로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재정당국, 세무당국, 금융기관 등등이 기존의 정책 틀과 기관 이익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취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분담을 호소해 드려야 할 텐데 국민께 고통분담을 호소해 드리려면 정책부터, 정책 당국부터 스스로 리스크를 분담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어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우리 소속 의원들 세비 50% 반납을 결정한 건 좋은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고위공무원들이 비슷한 일에 동참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착한 임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얘기가 아니라 운동이 번지고 있습니다만 소상공인들의 현실에서는 20% 인하 가지고 이 위기가 그냥 넘겨질 것 같지 않다는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그런 등등으로 각 분야에서 서로 고통을 나눠 앉자라고 한다면 다시 얘기가 돌아갑니다. 세무당국과 재정당국 그리고 금융기관 등도 리스크를 분담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걸 위해서 정치권이 먼저 앞장서야 합니다. 좀 다른 차원에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경제 분야 전문가들하고 쭉 통화를 하다 보면 지금 오늘 밤이라도 돈을 뿌려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취약계층 그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건 막아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세요. 당장 현장에서는 내 통장의 잔고가 매일 뚝뚝 떨어지고 바닥을 드러내는 모습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헬리콥터몬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현금을 빨리 확보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 그 기본소득 관련해서는 모두의 말씀을 드렸고요. 중요한 것은 기업이나 가게가 위기에 들어가기 전에 조치를 취해서 위기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는 그 역할을 우선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생활인들의 생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논리로 극단적인 참상에
까지 가지 않으시도록 지켜드리는 역할을 재정 또는 다른 방식, 그 다른 방식이 오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경 의원 재정 관련해서도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원은 선배들께서 많이 질문하셔서 패스하고요. 세비 50% 말씀하신 거를 듣고 생각해봤는데 사실 다른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많이 그런 걸 평소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공무원들도 뭔가 하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메시지 아니 제가 고위공무원들께 제가 총리가 아닙니다. 네. 이미 예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어떤 경제적인 난국이 예상될 때마다 당연히 정치권에서 정치인들부터 또 고위 관료가 먼저 고통분담을 실천하자 그런 논의가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지. 더 구체적으로 여쭈면 왜냐하면 공무원들 사회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도 있는 게 부동산 대책 나왔을 때 2가구 2주택 갖고 계셨던 고위공무원들 옆구리를 좀 찔렀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우리 위원장님도 그 질문이 이제 있을 텐데요. 고위공무원들이 그런 구체적으로 좀 더 실천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건 제가 더 말씀드리면 정말로 압력가 있다고 할 것 아니겠어요? 그 내부의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선수범하시고 따라올 것으로 기대하는 정도로 제가 이해하고 요약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부동산 얘기 나오고 집 얘기가 나왔는데 궁금했던 게 잠깐 보도가 나오는데 김 의원 좀 여쭤봐 주십시오. 이건 뭐 여러분들이 좀 질문해 보라고 해서 그 예전에 왜 강남 장원동 아파트 전부 전세하시면서 약간 논란이 돼서 팔리면 팔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보도 접하기에는 파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셨죠? 네. 양도세는 얼마나 내셨는지 혹시 기억하시죠? 세금이 아직 부과되기 전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내란 대로 내겠죠. 이런 질문을 하는 건 이제 많은 분들 중에 어제도 정부가 이제 공시지가 현실화 시키면서 아까 서울 아파트 값이 뭐 21% 올랐고 그래서 최대폭이다 또 보유세를 더 내야 되는 사람이 9만 가구나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세 이게 현실화하는 정책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병행해서 거꾸로 방금 말씀드렸던 양도세나 이런 거래세는 좀 낮추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지적들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뭐 양도세 얼마나 문제 그런 그러니까 양도세나 거래 부분을 완화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좀 어떤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제가 총리로 재임 하던 때 확고하게 지킨 원칙 중에 하나는 부동산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 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말할 때마다 출렁거립니다. 시장이. 더구나 총리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해가지고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고 단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참여한 것은 있습니다만 그런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지금도 그 문제는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많은 그 가능성을 놓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을 써도 반드시 부작용이 있고 또 그 정책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나오게 마련이니까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집을 얼마에 파셨고 세금을 얼마를 낼 건가 궁금한 것이 아니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시장의 지속적인 요구는 보유세를 이런 식으로 이런 속도로 올릴 거면 거래세를 낮춰야지만이 공정하고 공평하고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 꾸준한 요구가 있는데 보유세는 올라갔는데 거래세는 요지부동인 이 상황을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를 여쭤보는
게 질문의 요지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요구는 당연히 정책 결정자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연히 판단해야 될 사항에 포함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거는 답을 안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언급을 극도로 자제하는 몇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세금, 부동산, 금리. 제가 총리 시절에 금리에 대해서 얼추 한마디 했다고 화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준비된 질문들을 좀 많이 못할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이제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집값 안정을 강조했거든요. 여러 번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일부 지방은 좀 침체된 지역도 있지만 서울 등을 중심으로 보면 오히려 폭등했다. 그래서 상당히 실망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고 이번에 코로나 이런 문제가 아니었다면 사실 이번 총선에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화두가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정부가 선의를 갖고 끊임없이 접근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오르고 실패라고 지금 단정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된 가장 큰 원인, 요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분석은 있었지요. 많이 쌓여있는 유동성이 끊임없이 뭔가를 찾아다니는 것이 우리 사회인데요. 그것을 적기에 적절히 제어 내지는 관리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다만 최근 몇 개월의 동향을 보면 강남권의 부동산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또 다른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답해 주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일부에 그런 요구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일단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수요 억제만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계속 수요를 억제하려고 하니까 정책이 실패하는 거다. 또 일부는 강남은 그냥 다이아몬드 이런 사치제처럼 사치제로 놓고 강남의 주택 정책과 다른 지역의 주택 정책을 분리해서 하라. 꾸준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요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요구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요? 강남은 다이아몬드 같은 거니까 모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가자.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시고 그러니까 수요 억제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공급을 늘리라는 요구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좀 통계를 보면 공급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구를 수용해서 신도시를 새로 만든다거나 또 부분적으로 개발을 허용한다든가 하는 일들이 있죠. 수요 억제책만을 쓰고 있다. 그런 것은 아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피하시려고 하는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아까 질문 중에 뭐가 하나 답변이 빠지고 나간 게 있어서 그 탈원전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내놨던 정책 중 하나가 탈원전인데 그동안에 아주 많은 부작용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환경이냐 아니면 산업의 문제냐 또 다른 환경의 문제냐. 이 탈원전 기조가 선거 이후에도 또는 이 정권 이후에 다음 정권에까지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또는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우리가 원전을 세운다고 했을 때 세울 수 있는 지역이 대단히 제한적이라는 건 아실 겁니다. 동남권인데요. 동남권은 세계에 유례가 없을 만큼 원전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거기가 지진이 나는 곳입니다.
거기에 더 원전을 계속 지을 수 있을 것인가의 고민, 그리고 또 하나는 고준위 폐기물에 대한 대책이 아직까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 것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탈원전 기조는 어떤 정부가 됐든 계속 유지돼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계신다는 뜻입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 문제와 함께 제가 아까 예시했던 두 가지를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 저희 답변입니다. 알겠습니다.